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또가 그 선비를, 그것도 자기 골도 아니고 이골 선비를 곤장을 쳐서 죽인 그 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같은 이제 그 관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 사이에 형벌이 좀 남용되면서 벌어진, 그 사이에 또 사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숙종 10년의 일입니다. 1684년의 일인데요. 평안도에 선천이라는 골이 있습니다. 선천도 부였습니다. 그래서 선천부라고 불렸고요. 그 옆에 이제 그 군사구역인 이제 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청강진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천부와 청강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청강진 소속 군사인 전자회라는 이제 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군사가 밭에서 은을 찾았다,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은이 뭐 은덩어리였는지 은광맥이었는지 그건 뭐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냥 은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옛날에 뭐 누가 묻어놨던 걸 발견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이 직속 그 상관이었던 청강진의 만호가 이제 종사품의 군사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의 책임자죠.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도 예전에 이제 뭐 녹도 만호라든가 이런 걸 맡았던 적이 있죠. 그 청강 만호였던 이경건이, 그러니까 이제 전자회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발견했다는 거에 대해서 묻는데, 막 전자회가 막 감추고 그랬겠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뺏길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자회에 주리를 틀어요. 여기부터 약간 좀 오바가 시작된 거죠. 줄이 틀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휘하의 군관이었던 장교조 김영직이라는 군관을 시켜서 전자회 집에 가서 은을 찾으라고 시킵니다. 뭐나마나 이제 감춰뒀을 테니까. 뭐 요즘에도 압수수색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명품백도 찾고 뭐 목걸이도 찾는다고 막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전자회 집에서 이제 은을 찾도록 합니다. 근데 은을 찾으러 보냈는데 이제 전자회를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자회가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만호였던 이경건은 그 은을 찾으러 보냈던 김영직을 의심을 해요. 너희 둘이 짜고서 네가 고의로 전자회를 놓아준 게 아니냐? 너 뭐 돈 얼마 먹기로 하고서 은 얼마 받기로 하고서 풀어준 거 아니냐? 그 의심해요. 그러면서 군관까지 자기가 직접 다스리긴 그러니까 이제 상급 관하였던 선천부로 이 김영직을 보냅니다. 그 사연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선천 부사는 이제 이홍술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무관 출신입니다. 되게 이제 원래 고을 사또들은 이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관들이 많이 가는데, 이 북쪽 지방은 이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무관 출신들이 되게 이제 사또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선천 부사 이홍술이 이 김영직의 주리를 틀면서 엄히 가두어 놓고서 전자회를 찾아내라고 이렇게 자꾸 독촉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주리를 틀고 이 형벌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 군관이었던 이 김영직이가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풀어줘요. 그런데 돌아간 지 7일 만에 물고가 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커졌죠. 사실은 처음에 이 김영직은 뭐 사실은 직접 자기가 은을 찾았던 당사자도 아닌데, 물론 중간에 뭐 결탁했을 혐의는 있지만 죽을 정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쳤으면 사건이 어느 정도 그냥 또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가족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연히 이 김영직 그 죽은 군관 가족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한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김영직의 아비였던 김명철이가 이 청강만호 이제 이경건을
그리고 이제 선천부사 이용수를 원망한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겠죠.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경건이 이 김명철을 같이 어떻게 좀 그 죄를 주려고. 근데 어떻게 뭐 죽은 사람의 가족을 원망한다는 죄로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대려고 이 김명철을 영조감관이라는 직책을 맡겨요. 영조라는 게 이제 건물 같은 걸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감관은 이제 감독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조감관이라는 것은 건설 책임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디 이제 공사 같은 걸 맡기는 거죠. 갑자기. 공사 책임자로 맡겨요. 그러니까 이 김명철 입장에서는 자식도 죽었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맡지도 않아도 될 건설 책임자를 갑자기 맡게 되니까 막 불만도 생기고 일도 좀 사실은 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자식이 죽고 하기 싫은 일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 김명철이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회피하고 상관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경건을 모욕했다는 거죠. 그런 혐의를 씌워서 평안감사와 직접 이제 감사와 병사에게 평안병사와 평안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힘을 빌리려고 한 거죠. 선천부사 이용술은 뭐 이미 사정을 알고 있지만 더 위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뭐 우리 얼마 전에 최혜병 사건 때도 갑자기 무슨 뭐 항명죄니 항명수괴죄니 막 상관 지위 지시불복종이니 막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를 회피하고 상관을 모욕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욕했다, 뭐 회피했다 이게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적으로 내가 뭐 보기에 기분 나쁜데 하면 상관 모욕이라고 그때는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 회피했다는 것도 뭐 너 언제까지 무슨 일을 얼마까지 해 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무리한 일일 경우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죄를 얽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와 병사는 밑에서 그 전에 이 김명철의 아들 김영직이 뭐 죽었다 이런 건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문서만 보면 아니 왜 청강만호의 정당한 지시를 왜 거부해 하면서 그럼 얘는 처벌해라 하면서 선천부에 이제 담당 사또가 선천부니까 선천부로 이 사건을 넘깁니다. 그래서 선천부사가 조사해라. 그건 뭐 선천부사 이용술 입장에서는 뻔하죠. 자기가 매를 쳐서 죽였던 군관 김영직이 아버지 김명철이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만호 이경건이가 죄를 없는 죄를 덮어 씌운 걸 딱 뻔히 알죠. 아니면 뭐 둘이 이미 또 얘기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더 엄하게 또 이 형장을 치면서 조사를 합니다. 약간 뭐 둘이 이제 공범 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용술과 이경건 사이에. 김영직 또 물고 시켰던 것도 자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명철은 더 이 김영직보다도 아버지 아닙니까? 한 세대 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매질을 받지도 못해요. 한 차례 형장 맞고서 또 물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선천부사 이용술에게 매를 맞다 죽는 아주 참 희귀한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앙 관리들이 이제 사실은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설은 좀 다릅니다. 이 정약용 선생이 지은 이제 흠음신서에는 뭐 야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우의정 남구만이 평안도 선천 지역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를 이제 조정에 보고한 거로 나오는데, 또 숙중실록에는 그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오던 신정이라는 사람이 보고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최초 보고자는 신정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실록을 보면 이 남구만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요약을 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남구만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탐문을 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구만의 이제 의견을 지금 소개를 하겠는데요. 애초에 이제 만호 이경건이가 은을 찾아낸 토병한테 주리를 틀었던 것 자체가 재물을 탐낸 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은을 자기가 갈취하려고. 그리고 선천부사 이용술이 또 그 토병을 놓아줬다는 혐의로 군관에게 주리를 튼 것도 역시 재물을 탐낸 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 군관 김영직에게 설령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고의로 놓아줬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만호가 직접 다스리면 된다. 직접 직속 지휘관이고 군대니까 이제 군율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부사에까지 끌고 간 것도 문제다. 그리고 고의로 토병 놓아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형률상 뭐 태형이나 장형 정도로 그쳐야지, 주리를 틀면서까지 이렇게, 주리는 사실은 형벌은 이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죠, 고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게 문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비 김명철까지 이제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조사를 하고 김명철도 주리를 들고 막 했죠. 근데 이제 이들은 감사병사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거는 이제 감사병사가 모르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시를 아들 김영직 주리 뜬 것은 부사 이용술이 판단한, 그 원인은 애초에 이용술이가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은 김영직과 김명철 부자의 죄를 엮은 것은, 애초에 이제 최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한 것은 만호 이경건이고, 결국은 둘의 목숨을 끊은 것은 부사 이용술이다. 그래서 죄의 형량을 따지자면 이용술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게 이제 남구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금부에서 이걸 사건을 조사해서 이제 조율이라는 걸 해요. 옛날에 이제 조율하면, 조는 비춘다, 율은 이제 형률이죠. 형률에 비춰서, 그러니까 형량이 얼마나 되는 것을 이제 계산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부사 이용술에게는 고신을 빼앗고, 고신이 이제 임명장입니다. 임명장을 빼앗고 장 100대를 치는 그런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장 100을 그대로 다 맞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수속이라고 해서 속전을 받고 돈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어쨌든 관직에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만호 이경건에게는 장 100에 도 3년, 도는 도형. 이것도 이제 귀양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배, 정배 그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배는 기한이 이제 무기한이고, 도배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유기징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징역까지는 아니고 귀양을 가되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금부의 형률 적용에 대해서 또 남구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경건에 대한 처벌도 뭐 장백의 도삼년이면 너무 헐하다, 작다. 그런데 더 죄가 큰 이용술은 오히려 처벌이 더 약하다. 고신 빼갖고 장 100밖에 안 되니까요. 이용술은 감하고 또 감하고 해서 실제로 최소한 함부로 형률을 적용한 그런 죄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형죄라고 해서. 근데 이 법에 정해진 형벌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죄. 제가 물론 법에 정해진 그 남형이라는 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 죄목이 뭐냐면 법대로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죄를 물어요. 이경건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약간 뭐 아주 실수한 그런 정도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형벌의 경중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죄인에 대한 법의 적용도 합당하지 않다. 이러니까 관리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몸가짐을 단속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남구만이 어쨌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안도 선천에 청강진의 오막살이에서 울부짖고 억울해하는 과부나 고아는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약간 이제 동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언급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연히 김영직과 김명철 부자가 죽었으니 부인들은 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록 보면, 물론 이제 남구만은 아니지만 신정이라는 이제 중국 사신 갔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고부간이, 과부가 된 고부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 과부가 되고, 또 김영직에게 자식이 있으니까 걔는 또 고아가 된 거죠. 한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경건은 몰라도 이용술은 다시 처벌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남구만의 건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그 남구만의 차자를 받아보고 나서 의금부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나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금부에서는 처음에는 뭐 장백대에 그냥 그것도 속전으로 때우는 거였다가 실제로 장을 치고 귀양 보내는 것으로 의금부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양은 가요. 그래서 제가 이용술이 어떻게 됐나 한번 이연건 또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뒤에 사료에 잡힙니다. 귀양 간 지 1년 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1년 뒤에 의금부에서 이제 형장 치고 귀양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양 간 지 1년 뒤인 1686년에 기사를 보면 이용술이 원래 그 임명장을 뺏겼었잖아요. 그 직첩이라고도 하고 고신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돌려줍니다. 그리고 중군이라는 이제 그 무관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중군은 같은 산품이에요. 처음에 이제 회양부사가 아니죠. 선천부사와 같은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급으로 뭐 복직을 한 겁니다. 귀양은 물론 갔다 왔지만. 그리고 그 뒤에 이용술은 훈련대장, 그 중앙군문의 아주 최고 군문이죠. 그리고 포도대장, 이런 직책 등을 맡아서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반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이용술은 나중에 이제 불행을 겪어요. 경종 때, 경종은 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숙종의 이제 맏아들로서 영조의 형이죠. 근데 몸이 굉장히 약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종 때는 이 왕이었던 경종편과 세제였던 연인군, 즉 영조편을 드는 두 세력이 이제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이홍술은 나중에 이제 영조가 될 연인군의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줄을 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두드러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경종 때 소론에 실세했던 김일경 등의 미움을 사서 영모의 연관이 됩니다. 이홍술이. 그래서 영모의 연관이 돼서 영모로 조사를 받다가 물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경건은 뭐 더 하급직이기 때문에 자료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4년 뒤인 1688년의 자료에 역시 다른 지역에 만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하에 대해서 지나친 형벌을 가하다가 그 일조까지 죽였던 선천부사 이홍술과 청강만호 이경건에 대한 처벌을 살펴봤습니다. 신하들이 좀 가볍게 처벌하려던 것을 숙종이 약간은 이제 바로잡았지만 곧바로 관직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영모로 몰린 거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인생 무상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줄을 섰던 영조가 나중에 사실은 왕위에 올라서 50여 년도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또 옛날에 저질렀던 그런 폭행치사 사건을 생각하면, 고문치사 사건을 생각하면 또 사필귀정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